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화국이 가장 믿고 아끼던 최고의 엘리트 전사가 남한 한복판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진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내려온 난파 간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를 눈앞에 둔 순간 그는 돌연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버리고 서울의 평범한 골목길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생을 당에 충성해온 베테랑 공작원이 왜 이런 충격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가 남한에서 목격한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에서도 경치 좋기로 소문난 모란봉구역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평양하면 대동강 수양버들이랑 을밀대 생각나시지요? 저도 어릴 적엔 그 버드나무 아래서 뛰놀며 참 행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에서 알아주는 간부였고 덕분에 저는 남들 굶주릴 때도 고기 반찬에 하얀 쌀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셈이지요. 학교 갈 때면 인민군 제복을 본뜬 교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가슴에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동네 어귀마다 붙은 선전 구호를 보면서 아, 우리 북조선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구나, 남조선은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이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후에 고생하며 나라를 일구실 때 저는 저 너머 북쪽에서 그런 거짓된 교육을 받으며 사냥개로 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동네는 간부들이 모여 살아서 그런지 겉보기엔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숨이 막혔지요. 시장을 우리는 장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하는데 늘 단속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팔면 안 된다. 저건 자본주의 물건이다 하면서요. 쌀 한 대,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습니까? 저는 군에 입대해서 특수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오직 충성뿐이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해야 한다.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조선은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데 가끔 몰래 접하는 남한의 물건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본 한국산 설탕이나 옷감 같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옥이라던 남조선 물건이 우리 것보다 훨씬 좋은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 시절엔 그저 적들의 기만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그 작은 의구심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조금씩 제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의 믿음직한 전사였지만 제 눈은 조금씩 세상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의 충견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제가 난파공작원을 양성하는 특수기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웃끼리 정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 겉으로는 서슬퍼런 감시가 있어도 속으로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따뜻한 인정을 처참하게 짓밟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던 동료 중에 정말 성실하고 착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우리도 남조선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그 현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6.25 전쟁 때 난리통을 겪으신 어르신들도 이런 기막힌 일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한의 실상을 분석하는 비밀 교육 과정에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작 활동을 위해 남한의 방송과 신문을 공부해야 했는데 거기서 본 세상은 제가 알던 거지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거리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고 시장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다 싶을 정도로 풍요로워 보였지요.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늙으신 제 부모님 생각이었습니다. 당에 충성하는 간부 집안이라지만 부모님은 갈수록 수척해지셨거든요. 자식들 먹일 쌀 한 톨이라도 더 구해보겠다고 하며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령님이 최고라더니 왜 우리 부모님은 늙어갈수록 배를 골아야 하나? 왜 남조선 노인들은 공원에서 웃으며 바둑을 두는데 우리 아버지는 당의 눈치만 보며 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교육 중에 우연히 보게 된 6.25 전쟁 관련 자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가르치는데 외부 기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체제에 대한 믿음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그 틈으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장군님 만세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이 나라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 가족의 미래 그리고 제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사냥개였으니까요. 침투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북한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IMF 때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제난은 그보다 수십 배는 더 처참했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긴 지 오래고 평양 중심가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간부 집안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었지요. 어느 날 고향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다 떨어진 손바지를 입고 추위에 떨며 옥수수 뿌리를 다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기침을 콜록이면서도 병원 한 번 못 가시는 부모님을 뵈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의 전사랍시고 특수훈련을 받으며 남들보다 조금 더 먹는 그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공화국이냐, 이게 무슨 인민의 낙원이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집 밖에는 보위부 놈들이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숟가락 놓는 소리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가 심했으니 부모님 앞에서도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감자 몇 알을 담장 너머로 건네주며 김동지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는 걸 보며 겨우 버텼습니다. 정작 나라는 우리를 버렸는데 가난한 이웃들이 서로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제게 내려온 임무는 정말 잔혹했습니다. 남한에 내려가서 그곳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거나 파괴 공작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만약 임무에 실패하거나 마음을 돌리면 북에 남은 제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은 당장 요덕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은 저를 전사가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노예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그 추운 겨울날, 저는 텅 빈 평양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도 내 가족도 이 나라도 희망이 없다. 당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승냥이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 설령 죽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의 사냥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할 것인가.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난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척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시커먼 불덩이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남한 사람들을 해치면 그 죄가 나중에 우리 딸아이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더군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차마 부모님께 저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으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드리는 게 전부였지요. 어르신들도 그 옛날 6.25 때 피난길 떠나며 부모님과 헤어질 때 이런 심정이셨겠지요. 살아생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그 예감이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조상님들 묘소에 가서 절을 올리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작원이었기에 일반인들보다 남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비밀리에 루트를 파악하고 남한에 도착했을 때 자수할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그렸습니다. 만약 들키면 그 자리에서 자결해야 하는 독약 캡슐과 권총을 지급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휴전선 너머의 자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집 앞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며 낡은 마루며 어린 딸아이가 낙서해 놓은 벽면까지 그 모든 것이 눈에 밟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맛있는 거 사와요. 하며 웃던 딸아이의 얼굴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저였지만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살 길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거짓된 세상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을 각오를 품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공작선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시절 해안가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탄 작은 공작선이 소리 없이 파도를 가를 때 제 옆에 앉은 동료들은 공화국의 영광을 위해 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틈에서 차가운 총신을 매만지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저기 보이는 나만의 불빛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의 빛일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할 무덤일까?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 남한영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인천 쪽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밤은 죽음처럼 캄캄한데 남한의 밤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쿵쾅거려 미칠 것 같더군요. 훈련받은 대로라면 침투 지점에 내려 조용히 숨어들어야 했지만 해안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바다 위를 후출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무거운 장비를 메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었을 때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물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파도는 자꾸만 저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문득 북에 두고 온 딸아이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꼭 돌아오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적인 힘이 솟구치더군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그리고 이름 모를 신이시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북한 순찰대의 감시망을 벗어나 남한 해안가 모래사장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길러준 조국도 적이고 제가 침투한 이곳도 적입니다. 세상 천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제가 선택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씩 기어가듯 전진했습니다. 모래사장을 밟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자유다라고 외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나만의 밤거리는 제가 평양에서 교육받았던 지옥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들, 밤늦도록 불을 밝힌 식당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공사 현장 근처의 낡은 여인숙에 몸을 숨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진 물건을 팔아야 했는데 그때 만난 고물상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할아버지는 제 투박한 손마디를 보시더니 대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미시더군요.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으마. 일단 먹고 기운 차려야지.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배고프고 힘들었단다. 같은 핏줄이라고 아무 조건 없이 건네주신 그 국밥 국물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이웃도 원수가 되는 곳인데 여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내가 간첩인 걸 알면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벙어리 행세를 하며 식당 뒷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미국 놈들의 노예로 산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여기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제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암살조가 저를 추격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전향할까봐 혹은 기밀을 누설할까봐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다시 쫓기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구나. 절망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밤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물상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북한 보위부 암살조의 추격이 숨통을 조여오던 어느 날 밤,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십자가 불빛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나갈 구멍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말입니다. 공작원으로 훈련받은 제가 갈 곳은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자결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수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느 파출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품속에 권총을 꺼내놓으며 나는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국정원 조사실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님은 저를 범죄자가 아니라 길 잃은 동포로 대해주셨습니다. 김 선생,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소. 이제는 다 털어놓고 마음 편히 계시오.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TV를 통해 본 나만의 민주주의 사회는 제가 배운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곳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북쪽보다 훨씬 더 지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저는 조사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나는 왜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을 택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중에 북에 계신 가족을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희망의 빛 한 줄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험난한 고문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저에게 따뜻한 밥과 깨끗한 잠자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종 관문을 통과하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불효자, 여기서 당당하게 살아서 통일되는 날 꼭 데리러 가겠습니다. 희망과 시련이 교차하던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사냥개가 아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지요? 동네마다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무슨 잔칫집인 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게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마트에 가니 물건이 어찌나 넘쳐나는지 쌀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인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고생도 좀 했습니다. 제가 동무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외래어는 또 어찌나 많은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웃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고생 많았다며 김치를 나누어주고 명절이면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며 떡국 한 그릇 챙겨주는 그 정이 꼭 고향 사람 같았습니다. 비록 말투는 달라도 우리가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아파트의 평범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단지를 순찰할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남을 해치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이제는 이웃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전등을 듭니다. 제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가끔은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지만 제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언젠가 그들을 만날 준비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세대에는 꼭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남산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저기 산맥을 타고 쭉 올라가면 내 고향 평양인데 언제쯤이면 차를 타고 부모님 묘소에 소주 한 잔 올리러 갈 수 있을까? 분단의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6.25 전쟁의 포화를 견뎌내고 이 나라를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당연한 일들이 북녘 땅 동포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북쪽 땅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언젠가 대동강 수양버들 아래서 남북의 어르신들이 함께 바둑을 두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음샘TV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